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사우스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의 갈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도는 전통적으로요, 위아더 월드 국가입니다. 러시아, 소련 시절에도요, 냉전 시절에도 소련이 좋다면 우리는 소련과도 친해라고 했고, 미국과도 우리는 미국과 형제야라고 해오던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이런 인도마저도 이제 어느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소련 시절에도, 그러니까 냉전 시절에도 미국이 인도를 압박한 적이 있지만 지금처럼 노골적으로 하지는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모든 걸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요, 인도에요, 러시아의 원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25%의 추가 관세를 부여해서 총 50%의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압박을 통해서 인도를 끌어들이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여기 지금 트럼프 측근에서 인도에 대한 굉장히 강경한 발언이 나왔는데요. 한번 그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이요, 인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살상을 위한 자금 세탁소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센 발언이죠. 이 피터 나바로는요,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기 때부터 똑같은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백악관 무역 제조업 담당 고문입니다. 엄청나게 강경한 대중 강경주의자입니다. 크라우칭 타이거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면요, 제가 잠깐 검색한 이 책은요, 피터 나바로가 쓴 웅크린 호랑이, 크라우칭 타이거라는 책입니다. 이게 굉장히 논란을 불렀던 책인데요. 여기서 피터 나바로는 중국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피터 나바로는요, 중국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단언을 하고 있고요. 빠르게 성장한 중국이 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워서 타국의 영토를 탈취하고 국제규범과 국제법을 무시해 21세기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게 이 책의 그냥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전부 중국 욕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중국을 중심으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저하고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하고요. 저도 이 책을 잠깐 읽어봤는데요. 그냥 이러면 중국하고 전쟁이 난다라는 책입니다. 지금 중국의 패권주의에 전 세계가 말려 들어가고 있고,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게 이 책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그리고 이 책 때문에 트럼프가 이 피터 나바로를 백악관 그 무역 제조업 담당 고문으로 영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랬던 이 사람이 이번에는 이제 인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인도의 에너지 거래가요, 러시아 전쟁 지속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피터 나바로 고문이 지난 3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요,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 구매에 정제한 뒤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 재판매하여 이익을 얻고 있고, 이러한 거래가 러시아의 전쟁 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모두가 알고 있는 겁니다만, 이 피터 나바로 입에서 나왔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는 인도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살상을 위한 자금 세탁소일 뿐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모디 인도 총리를 훌륭한 지도자라고 평가하면서도요, 왜 푸틴, 시진핑과 손을 잡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는 제재당해서 딴 나라에 사지 않으니까 인도가 그냥 러시아산 원유를 싸게 대량으로 받은 뒤에 이를 정제해서 높은 가격, 국제 가격으로요, 재판매하고 있으니 어마어마한 수익성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는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 4월에 인도의 상하 관세를 26%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치열하게 협상을 했거든요. 치열하게 협상을 했는데 트럼프가 딱 1% 깎아줍니다. 25% 매기는다고 해놓고, 그런 다음에 트럼프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이유로 지난 27일부터 25%의 추가 관세를 매겨서 총 50%로 관세율을 인상했습니다. 인도는 이에 대해 러시아산 원유가 경쟁력이 높다라고 말을 했고요. 미국의 압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요. 물밑으로는 지금 계속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 50%의 관세를 인도가 사실상 시범 케이스로 얻어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나바로 고문은 이날 인터뷰에서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이제 모디의 전쟁이 됐다고도 주장했고요. 이는 미국 보수 진영 내부에서 인도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향후 무역 정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요, 러시아를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휴전안에 도장을 찍게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제재가 정말 잘 작동되도록 만드는 걸 필요로 한대요. 그래서 그
생명선, 그냥 돈줄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러시아가 더 이상 전쟁을 못하죠. 그런데 인도나 이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지금까지는 그 굉장한 돈줄을 해왔다는 게 그냥 정설입니다. 물론 가장 큰 돈줄은 중국이겠죠. 이제 중국은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물론 중국의 대형 은행을 제재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문제는 그렇게 되고 나면 정말 거의 세계대전 수준의 경제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미국도 상황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도나 이런 다른 나라에 끊는 걸 중요한데, 미국이 확실하게 인도에 대해서는 손을 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미국의 이런 러시아와 관련된 2차 제재가 어떻게 더 발전될지, 그리고 트럼프가 말한 2차 관세가 다른 나라에도 또 부과될지가 굉장히 관심인데요. 푸틴은 아무래도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푸틴은 트럼프와 알래스카 협상도 하고 했지만 전혀 뭐 전쟁을 멈출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더 많은 제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제재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취해질지는 앞으로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 가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진핑은 뭘 하고 있느냐? 예, 당연합니다. 글로벌 사우스를 결집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가 어딘가요? 브릭스로 대표되는 나라들, 그 자원부국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아프리카나 뭐 중남미, 동남아시아 애들의 나라를 결집시키겠다라는 거죠. 지금 중국에서는요, 미국이 이렇게 압박하는 동안에 텐진에서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는 뭐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한 나라들의 어떤 경제를 논의하는 자리죠. 그래서 이 텐진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 모인 정상들을 보면 굉장히 면면이 화려합니다. 뭐 아까 말한 모디 총리도 있고요. 푸틴 대통령도 있고, 레제프 타이에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도 있고요. 뭐 몰디브 대통령, 아르메니아 대통령,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그다음에 베트남 총리 등등도 있습니다. 막 그리고 시진핑은 이들 정상들하고 굉장히 정상회담도 간단하게라도 다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온 나라들을 보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브릭스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많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잖아요. 이제 세계가 갈려져 가고 있고 어느 진영에 서야 되는지가 점점 명확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디는 서방에도 가고 여기도 가고 하는 몇 안 되는 나라라는 거죠. 그러나 모디조차도 9월 3일 날 열리는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거기는 어 오른쪽에는 푸틴, 좌측에는 김정은이 앉기로 했죠. 그러니까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인도도 중국과 협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국경을 가지고 인도와 중국이 분쟁을 오래 벌이고 있는 것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겠죠. 하지만 어찌됐든 안보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 인도가 같은 배를 탈 수는 없다는 걸, 또 그런 건 명확히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서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공급망이 갈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건데, 미국은 인도에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압박하는 겁니다. 그래, 안보를 우리한테 의존해? 그리고 안보를 우리의 도움을 원해? 그러면 경제도 이제 우리한테 와라. 니들 더 이상 과거 같이 눈치 보면서 여기 붙었고 저기 붙었고 하는 거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입장인 거죠. 이번 상하이 그 경제협력기구 정상회의에는 푸틴 대통령과 모디 총리 등 약간 20여 개국 정상과 10개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이제 중국의 힘도 어느 정도 꽤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그 나라들이 뭐 우리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은 아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중국이 상당한 지분을 이제 가져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랜만에 국제 싱크탱크에서 나온 그 보고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 수출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뭐 이거는 여기 팔면 안 된다, 여긴 저기 팔면 안 된다, 이거 여기 팔면 우리가 제재한다, 이런 걸 하는 걸 수출 통제라고 하는데요. 이게 미국 기술의 우위를 과연 보호하는가 약화시키는가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학자들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요, 각각의 의견에 있는 학자들의 그 얘기를 듣고 그 기고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내용인데요.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걸 가져올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 지금 보듯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를 2018년부터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지만, 중국의 반도체
그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한 거냐? 아니면 그 정도라도 했기 때문에 발전 속도를 조금이다 막았느냐라는 데 대한 이제 서로의 논쟁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수출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측에서요. CSIS의 그 기술 담당 국장인 나빈 기리샹카르와 선임기술연구원인 맷 보어먼이 수출 통제 포기가 기술 경쟁 포기와 다름이 없는 이유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수출 통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에서 출발해야 된다. 즉, 오늘이 미국이 직면한 위협은 과거 소련이 야기했던 위협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련과 냉전 시절 경쟁하던 것보다 지금이 훨씬 더 치열하고 자신들에게 더 위협적이라는 거죠. 왜냐? 중국이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과거 소련보다는 훨씬 강한 상대가 중국이란 거고요. 왜 그러냐? 중국은 군민 융합, 그러니까 관민이 같이 하는 거죠. 군민 융합 전략을 통해 민간 기술 돌파구를 신속히 군사력으로 전환하고 있고요. 이는 미국과 동맹을 직접 겨냥한 거라고 합니다. 사실 그렇죠. 대한민국도 그 겨냥 기술권에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둘째는 기술 리더십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혁신 경쟁자로서 급속히 따라잡고 있고, 특히 중국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 속에서 단련돼 있다는 겁니다. 과거 소련 시절에는 소련의 물건들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단련되진 않았죠. 자신들의 어떤 그 자신들의 진영 안에서만 돌았고, 그리고 그 기술 수준이라는 게 서방에 비해서 상당히 낮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 안보 위협인 건데요. 그 중국은 세계 기술 시장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지식재산 절도, 강압적 파트너십, 국가 보조금에 의한 덤핑 같은 악의적 상업적 수단을 통해 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출 통제가 기업들의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미국 기업의 매출에 타격을 준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중국 기업의 타격이 훨씬 더 크다는 거거든요. 이걸 안 했다면 중국은 더 빨리 최첨단에 도입해서 대체제를 개발하고 다시 세계 시장에 진입해 미국 물품을 밀어낼 것이라고 이들 저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단기적인 수출 손실보다 장기적으로 미국 기술 리더십과 국가 안보를 더 훼손했을 거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사실 그 제재가 의미 없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요. 위장 회사와 암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그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신 기술이 중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AI 칩들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핵심은 통제가 비용을 높이고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마찰을 만들어내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의 AI 개발자들은요, 밀수된 첨단 칩을 시장 가격의 2배에 구입하고 있고, 제3국 환적을 통해 복잡한 유통망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결코 원활한 접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수출 통제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는 게 저자들의 주장인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수출 통제가 중국의 혁신을 불러온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주장은 일견 타당하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수출 통제를 하건 말건 중국은 계속 달려왔을 거라는 거죠. 중국 제조 2025 전략이나 14년차 5개년 계획의 기술 독립 기조가 대표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수출 통제가 중국의 진전을 더 빠르게 하는가 더 늦추게 하는가라는데요. 이 사람들이 보는 증거는 수출 통제가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쪽이고요. 그런 시간을 벌어주니까 AI 경쟁에서 미국이 우위를 아직까지는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수출 통제는요, 단순히 이 수출 통제가 그 목적이 아니고 도구라는 걸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통해서 이 수출 통제를 하는지 명확히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쪽에 시간을 끌고 저쪽이 빨리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겠다고 만드는 그런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서 이 수출 통제를 해야 된다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도 전쟁이나 안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2022년 이후에 러시아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정밀 미사일을 생산하는 능력이 굉장히 약화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나 그 주요 부품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중국 상품에 의존하다 보니 러시아의 정밀 미사일이나 정밀 무기들의 그 수준이 한층 떨어졌다는 게 이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수출 통제가 무역 협상의 흥정 카드로 활용되면 안 된다는 거죠. 수출 통제는 어떤 국가적인 목표, 그 미국의 장기적인 목표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흥정처럼 보이면 안 되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흥정하듯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AI 칩을 중국에 뭐 저사양 AI 칩을 뭐 무역 협상을 통해서 협상이 되면 팔겠다든지 H20이나 엔비디아 칩 이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 안보의 핵심 도구가 원칙적이지 않고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인 미국의 발전에 있어서 그리고 장기적인 미국의 기술 우위 어 유지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반대되는 주장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 반대되는 주장의 글을 읽어보면 주장하는 그 수출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쪽보다는 상당히 조금 톤이 낮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그렇다고 뭐 엄청 도움이 된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식의 논지를 펴거든요. 매사추세츠 대학교 그 금융학 조교수인 마르코 마키아벨리라는 교수가 쓴 건데요. 수출 통제가 득이냐 실이냐라고 좀 주제는 좀 모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수출 통제가 실이 크지 않는가라는 건데요. 이유가 그겁니다. 아까 금방 말했던 수익성을 맨 처음 했듯이요. 본질적으로 수출 통제는 보호하려는 그 기술을 생산하는 미국 내 기업들의 수익성을 해치게 됩니다. 그 수출 통제 대상이 되면요. 미국 연준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의 매출, 수익성, 시가총액 모두가 하락하고요. 왜냐하면 중국 고객을 잃은 만큼 또 새로운 고객을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인텔과 같이 비효율적 국가 챔피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결국 납세자의 돈을 낭비하고 최첨단에 뒤처진 기업들의 생산 능력을 늘려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금방 말한 것처럼 회피의 문제를 듭니다.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중국에 필요한 기술이 어디서든 가져온다는 거죠. 해외에 위장 회사를 세우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를 통해서라든지 최신 기술을 사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역효과 문제를 말합니다. 미국의 전략적 유용성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수출 통제가 중국의 탈동조화를 가속화하고 자국 내 기술 자립과 혁신을 촉진하는 게 아닌지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아까 반대론에서는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가 안 해도 중국이 따라잡았을 거다. 오히려 우리가 이 수출 통제를 했기 때문에 중국이 좀 더 따라잡는 속도가 느려졌다라는 겁니다. 수출 통제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말한 사람들은요. 화웨이를 말합니다. 2018년 화웨이에 대한 수출 통제 제재가 시작된 이후에 화웨이는 처음에는 거의 붕괴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2023년에는 첨단 칩이 들어간 신형 스마트폰을 공개해 시장을 놀라게 했고요. AI도 딥시크가 훨씬 낮은 비용으로 경쟁력 있는 AI를 만들어서 업계를 충격에 빠뜨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출 통제의 목적이 뭐냐고 여기서 반문을 합니다. 중국은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의 속도로 제조 역량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 결과 많은 중국 기업들이 애플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미국의 대중국 경제 전략은요. 중국과의 그 경제적 시너지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국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수출 통제를 강화할 경우 오히려 미국의 지렛대를 줄이고 중국이 미국의 경제 궤도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수출 통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근데 저는 뭐 둘 다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두 의견 중에 어떤 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제 의견을 말하라고 하면 저는 수출 통제가 그래도 효과가 있다는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수출 통제가 그래도 중국이 따라오는 속도를 늦추고 있는 데는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 속도를 늦춰가면서 이제 서방에서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에서 그 늦춰진 속도에 맞춰서 우리가 좀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점점 좁혀지겠지만 격차를 유지할 수 있지 않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